1720년 11월 자메이카 스페니시 타운의 해사법정. 한 여자가 판사 앞에 섰다. 그녀의 이름은 앤 보니. 그녀의 죄목은 해적질, 살인, 그리고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여자로서 바다를 지배했다는 것이었다. 밧줄로 묶인 그녀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카리브해의 햇빛이 그 금속을 달구고 있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 무더웠다. 목재 벤치에 앉은 관중들의 땀 냄새, 부두에서 풍겨오는 썩은 물고기 냄새, 그리고 피고인석에서 나는 피와 바닷물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판사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너는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앤은 웃었다. 그 웃음은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멸이었으니까. 그녀의 눈은 판사를 뚫어보았고 그 시선은 당신들이 나를 재판한다고 라고 묻고 있었다. 여자가 남자들의 법정에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 17세기와 18세기, 소위 해적의 황금기라 불리던 시대에 해양법은 여자를 받아 위의 이상 현상으로 취급했다. 여자는 배에 타는 것조차 불길한 징조였다. 선원들은 여자가 배에 오르면 폭풍이 온다고 믿었다. 그런데 여자가 해적선의 선장이라니? 제국에게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었다. 신이 정한 위계 질서, 왕, 남편, 아버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자가 전복된 것이다. 그리고 전복된 질서는 피로써 바로잡아야 했다. 해사법정은 이동식 해군 재판소였다. 자메이카, 나소, 바베이도스 같은 식민지에서 열렸고 종종 야외에서 습한 공기 속에서 런던의 법과는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었다. 법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나무, 판자로 만든 임시 단상, 해군 깃발 하나, 그리고 가발을 쓴 판사, 이것이 전부였다. 뒤편에서는 닭들이 울고 노예들이 사탕수수를 나르고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단상 위에서는 죽음이 선고되고 있었다. 재판은 하나의 공연이었다. 선장들과 선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증언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했고 거짓말을 했으며 가장 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리고 가장 약한 자는 언제나 여자였다. 한 선원이 증언석에 섰다. 그 여자가 시켰습니다.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법정은 그것을 진실로 기록했다. 여성 해적들은 2번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번은 무법자로서, 또 한 번은 성별 규범을 깬 여자로서. 법정의 눈에 그들은 범죄자이기 전에 괴물이었다. 남자 옷을 입고 검을 휘두르고 명령을 내리는 여자,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국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 이 여자는 여자의 본성을 저버렸다. 그러므로 여자로서의 자비도 받을 자격이 없다. 논리는 완벽했다. 여자답지 않은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면 보호도 없다. 재판에는 배심원이 없었다. 항소도 없었다. 약식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판사 한 명이 생사를 결정했다. 증거? 목격자 진술이면 충분했다. 변호? 사치였다. 대부분의 여성 해적들은 읽고 쓸 줄도 몰랐다. 그들은 자신을 변호할 언어조차 없었다. 법정은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많은 여성들은 아일랜드어, 스페인어 혹은 서아프리카 언어만을 사용했다. 통역사 없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선고되는 죽음의 문장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여자는 판사가 무언가를 낭독하는 동안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사형 선고인 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열흘 후에 죽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 열흘 동안 그녀는 울지 않았다. 왜 우는지도 몰랐으니까. 1720년엔 보니와 메리 리드의 재판은 전설이 되었다. 두 여자는 법정의 권위를 죽음의 문턱에서도 조롱했다.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 그들의 선장 켈리 코잭 레켐과
그의 선원들은 술에 취해 배 아래에 숨어 있었다. 싸운 것은 앤과 메리뿐이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영국 해군과 맞섰다. 메리는 머스킷을 쏘며 소리쳤다. 배 위로 올라와 개자식들아. 앤은 도끼를 들고 갑판을 지켰다. 그들이 결국 제압되었을 때 그들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들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영국 해군 장교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그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용맹했다. 재판에서 레켐은 자비를 구걸했다. 그는 울었고 떨었으며 판사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는 자신이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법정은 그의 눈물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다. 앤 본인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남자처럼 싸웠더라면 개처럼 교수형당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말은 법정을 침묵시켰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자비를 구걸했지만 여자들은 경멸로 답했다. 레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흘 후 교수형에 처해졌다. 앤은 그의 처형을 보러 가지 않았다. 볼 가치도 없어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묘한 역설이 등장한다. 앤과 메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판사는 그들에게 목을 매달아 죽이고 죽음이 확인될 때까지 매달아 두라는 문장을 선고했다. 표준적인 해적의 처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배의 탄원을 선언했다. 임신. 18세기 영국법에서 임신한 여자는 출산할 때까지 처형될 수 없었다. 왜? 태아는 죄가 없으니까. 제국은 여자의 목숨은 가볍게 여겼지만 미래의 신민의 목숨은 신성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국은 여자를 소유물로 취급했지만 그 소유물이 또 다른 소유물을 생산할 때는 보호했다. 법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의 논리였다. 앤과 메리가 임신을 선언한 순간 그들은 시간을 샀다. 하지만 그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교수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국은 인내심이 많았다. 특히 처형에 관해서는. 그리고 제국이 가장 좋아하는 처형 장소가 있었다. 런던 워핑의 이그제큐션 독. 바로 그곳에서 대영 제국은 해적들에게 무엇이 자유의 대가인지 가르쳤다. 이그제큐션 독은 단순한 처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장이었다. 제국의 권력을 보여주는 무대였다. 템스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 썰물때 드러나는 진흙 위에 교수대가 세워져 있었다. 상징은 완벽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제국의 법이 자유를 정복하는 곳. 해적들은 바다에서 왔지만 육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조수가 3번 씻어갈 때까지 매달려 있었다. 마치 바다조차 그들을 거부한다는 듯이. 행진은 뉴게이트 감옥에서 시작되었다. 죄수들은 수레에 실려 런던 거리를 지나갔다. 군중들은 야유를 보냈다. 에일 장수들은 흥행을 했다. 북소리가 템스 강변을 따라 울려 퍼졌다. 이것은 장례 행렬이 아니라 축제였다. 아이들은 돌을 던졌고 여자들은 썩은 과일을 던졌으며 남자들은 술을 마시며 농담을 했다. 저 해적년 좀 봐. 이제 목이 늘어나겠네. 웃음소리가 터졌다. 죽음은 오락이었다. 1698년 해적법은 명확했다. 모든 해적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한다. 예외는 없다. 자비도 없다. 법은 평등했다. 적어도 죽음에서만큼은.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교수대는 모두를 환영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위계가 있었다. 남자 해적의 처형은 일상이었다. 여자 해적의 처형은 스캔들이었다. 그리고 제국은 스캔들을 사랑했다. 왜냐하면 스캔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공포도 함께 퍼졌으니까. 교수대에 오르는 계단은 13개였다. 누군가는 그것이 배신자 유다와
12 사도의 수라고 했다. 누군가는 그냥 우연이라고 했다. 하지만 죄수들은 그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세었다. 하나, 둘, 셋, 13. 마지막 계단을 밟는 순간 그들은 알았다. 다시는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을. 교수형 집행관은 밧줄을 목에 걸었다. 밧줄은 굵고 거칠었다. 삼배로 만들어졌고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전 죄수들의 것이었다. 밧줄은 재활용되었다. 제국은 효율적이었다. 단락낙하 방식. 18세기의 교수형은 목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질식으로 죽는 것이었다. 죄수는 발판에서 떨어졌다. 그리 높지 않았다. 1m? 1.5m? 충분하지 않았다. 목뼈가 부러지기에는. 그래서 그들은 매달렸다. 그리고 질식했다. 천천히 5분, 10분, 때로는 15분.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다. 발이 공중에서 춤을 췄다. 사람들은 이것을 원수의 춤이라고 불렀다. 집행관의 춤, 죽음의 춤. 군중은 그 춤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침묵했으며, 어떤 이들은 기도했다. 하지만 모두가 지켜보았다. 1729년 메리 크리체트, 미국 출신의 여성 해적.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기록은 한 줄뿐이다. Mary Critchett, Pirate, Hanged at Execution Dock. 그게 전부다. 그녀가 어떻게 해적이 되었는지, 무슨 배를 탔는지, 누구와 항해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녀는 항소하지 못했다. 자비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그냥 죽었다. 그리고 잊혔다. 하지만 그녀의 처형은 기억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경거리였으니까. 신문은 짧게 보도했다. 여자 해적, 어제 워핑에서 교수형, 큰 군중 모임. 그게 전부였다. 그녀의 삶은 한 줄, 그녀의 죽음도 한 줄. 제국은 이런 죽음을 선전으로 사용했다. 식민지와 선원들에게 보내는 도덕적 경고. 포스터가 항구마다 붙었다. 해적의 말로를 보라. 법을 어기는 자의 운명을 보라. 그림도 있었다. 교수대에 매달린 시체, 까마귀들이 쪼아먹는 장면, 썩어가는 육신. 세밀했다. 사실적이었다.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 어떤 선원들은 그 포스터를 보고 해적지를 포기했다. 어떤 이들은 보고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제국은 농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끔찍한 관행이 있었다. 지베팅, 시체를 쇠사슬에 묶어 교수대에 매달아 두는 것. 며칠? 아니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조수가 시체를 3번 씻어갈 때까지. 때로는 그 이상. 시체는 부풀고 썩고 냄새를 풍기고 까마귀들의 먹이가 되었다. 뱃사람들은 템스강을 지나며 그것을 보았다. 저것 봐, 해적의 말로야.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저게 뭐예요? 부모들은 대답했다. 나쁜 짓을 하면 저렇게 돼. 공포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여성의 처형은 더 큰 군중을 끌어모았다. 더 큰 스캔들을. 왜? 여자는 희귀했으니까. 남자 해적의 처형은 매주 있었다. 하지만 여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몇 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았다. 최고의 자리는 돈을 받고 팔렸다.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자리, 교수대, 바로 앞자리. 상류층 부인들은 마차에서 내려 망원경을 들고 지켜보았다. 그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은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처형 후 신문들은 여성 죄수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녀는 울었는가, 기도했는가, 회개했는가. 사람들은 회개를 원했다. 왜냐하면 회개는 시스템을 정당화했으니까. 만약 여자가 교수대에서 울며 용서를 빌면 그것은 제국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만약 여자가 웃으며 죽는다면 그것은 문제였다. 그래서 신문들은 때때로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여자가 회개했다고 썼다. 실제로는 하지 않았어도 진실보다
서사가 중요했다. 교수대 아래에서 장사꾼들이 기념품을 팔았다. 밧줄 조각, 죄수가 입던 옷의 천 조각, 심지어 시체에서 뽑은 머리카락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샀다. 행운의 부적이라고 믿었다. 혹은 그냥 소장하고 싶어서. 죽음은 상품이었다. 그리고 여성 해적의 죽음은 프리미엄 상품이었다. 값이 더 높았다. 수요가 있었으니까. 이그제큐션 독에 진흙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수백, 수천 명의 피. 조수가 그것을 씻어갔지만 얼룩은 남았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다.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교수형당한 자들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다고. 어떤 이들은 밤에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자의 울음소리.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죽은 자들은 죽은 채로 두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교수대에 오르기 전에 또 다른 고통이 있었다. 채찍. 제국은 죽음으로 끝내기 전에 먼저 굴욕을 주었다. 왜냐하면 처벌의 목적은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었다. 육체를, 정신을, 정체성을, 그리고 그 파괴는 공개적이어야 했다. 킹스턴, 포트로열, 나소의 항구에서 채찍질은 일상이었다. 광장 한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채찍질대는 간단했다. 나무 기둥 하나, 쇠고리 2개, 여기에 죄수를 묶었다. 팔을 위로 뻗어서 발끝이 간신히 땅에 닿을 정도로. 이 자세는 그 자체로 고문이었다. 몇 분만 지나도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채찍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집행관은 시간을 들였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군중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충분히 모이면 그때 시작했다. 캣, 나인 테일즈, 9개의 꼬인 끈이 달린 채찍. 각 끈 끝에는 매듭이 있었다. 때로는 금속 조각이나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9개의 상처. 한 번 내리칠 때마다 피부가 찢어졌다. 첫 번째 채찍은 살갗을 가른다. 두 번째는 더 깊이 파고든다. 세 번째부터는 피가 흐른다. 10번째쯤 되면 등은 붉은 살덩이가 된다. 20번째쯤 되면 뼈가 보인다. 집행관은 세면서 때렸다. 하나, 휙, 찰싹. 둘, 휙, 찰싹. 리듬이 있었다. 마치 음악처럼. 고통의 교향곡. 군중의 반응은 반반이었다. 절반은 공포, 절반은 오락. 어떤 이들은 얼굴을 찡그렸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부모 뒤에 숨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훔쳐보았다. 남자들은 술을 마시며 내기를 했다. 저 여자가 몇 대나 버틸까? 15대에 기절할걸. 아니야, 저녀는 강해 보여. 20대는 버틸 거야. 돈이 오갔다. 고통은 도박의 대상이었다. 여성에 대한 채찍질은 특별히 더 잔인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처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덕적 처벌이었다. 부자연스러운 여자에 대한 교정. 판사는 선고하며 말했다. 이 여자는 여자의 본분을 잊었다. 그러므로 채찍으로 그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논리는 명확했다. 고통은 교훈이다. 상처는 기억이다. 그리고 기억은 복종을 낳는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가 감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소문은 있었다. 그들이 재판 전에 채찍질 당했다는 소문,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 굶주렸다는 소문, 그들이 간수들에게 학대당했다는 소문.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더 끔찍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소문보다 더 끔찍했다. 한 목격자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나는 그 여자들을 감옥에서 봤다. 그들의 등은 상처투성이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자비는 없었다. 더 작은 범죄로 잡힌 여자들의 기록은 더 많이 남아 있었다. 절도, 반란, 불복종. 그들은 채찍질로 처벌받았다. 1715년 바베이도스 한 여자가 선원에게서 빵을 훔쳤다. 그녀는 10대의 채찍질을 받았다.
1718년 자메이카 한 여자가 선장에게 욕설을 했다. 20대 1722년 나소 한 여자가 배에서 탈출하려 했다. 30대 그녀는 15대를 맞고 기절했다. 집행관은 물을 끼얹어 깨운 후 나머지를 계속했다. 규칙이었다. 선고된 만큼은 다 맞아야 했다. 채찍질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섰다. 그것은 정체성의 파괴였다. 여자 해적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남자들과 동등하게 싸웠고 동등하게 약탈했으며 동등하게 살았다. 하지만 채찍질 때에 묶이는 순간 그들은 다시 여자가 되었다. 무력한 여자, 옷이 벗겨지고 몸이 드러나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여자. 제국은 이것을 원했다. 권력의 상징을 무너뜨리는 것, 강한 여자를 약한 여자로 만드는 것. 어떤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것은 마지막 반항이었다. 너희는 내 몸을 부술 수 있어도 내 정신은 부술 수 없어. 하지만 제국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집행관은 더 세게 때렸다. 더 많이 때렸다. 모든 사람이 부러지는 지점이 있었다. 그리고 제국은 그 지점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비명이 터져 나오는 순간 군중은 만족했다. 봐, 그녀도 결국 여자일 뿐이야. 채찍질 후에 치료는 없었다. 상처는 그대로 방치되었다. 감염 문제없다. 죽으면 죽는 거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치료는 낭비였다. 어떤 여자들은 채찍질로 인한 감염으로 죽었다. 교수형보다 먼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형수, 집행 전 사망, 원인 적혀 있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결과는 같았다. 죽음. 하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객이었다. 채찍질은 관객을 위한 것이었다. 죄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것이 너희가 복종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경계를 넘으면 받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여자로서의 자리를 벗어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딸들에게 말했다. 절대로 저런 여자가 되지 마라. 공포는 세대를 이어갔다. 제국의 통제는 고통을 넘어서 확장되었다. 그것은 자존심을, 정신을, 영혼을 파괴하려 했다. 한 여자가 채찍질대에서 풀려난 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내 등을 가져갔지만 내 마음은 가져가지 못했다. 용감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고통은 흔적을 남겼다. 보이는 흔적과 보이지 않는 흔적을. 여자의 몸은 제국의 캔버스가 되었다. 복종을 보여주는 캔버스, 권력을 과시하는 캔버스. 각 채찍 자국은 경고였다. 각 상처는 교훈이었다. 그리고 제국은 그 캔버스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처벌은 처벌이 아니니까. 공포는 목격되어야 했다. 그래야 퍼질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여자가 교수형에 처해진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살아남았다. 따옴표를 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이한 운명은 때로는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예가 되었다. 하인이 되었다. 소유물이 되었다. 제국은 여성 해적들을 처리하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하거나 처형하거나 혹은 처분하거나, 그리고 처분은 종종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다. 기록도 없고 증인도 없고 무덤도 없는 카리브해, 아프리카, 식민지 아메리카의 노예 시스템은 거대한 기계였다. 그리고 그 기계는 항상 배고팠다. 더 많은 몸,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이익. 체포된 여성 해적들, 특히 유색인 여성들은 이 기계에 흡수되었다. 그들은 재판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도 없었다. 판사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사라졌다. 어느 날은 해적선 갑판에 있었고 다음 날은 사탕수수 농장의 밭에 있었다. 전화는 매끄러웠다. 제국은 효율성에 자부심을 가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세력도 마찬가지였다. 사략선과 해적의 경계는 흐릿했다. 국가가 승인한 해적질과 범죄적 해적질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었다. 그리고 그 종이가 없으면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분류되었다. 카르타헤나와 포르투의 기록들은 처리된 여자들을 언급한다. 처리, 멋진 단어다. 깨끗하고 관료적이고 감정이 없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끔찍했다. 여자들은 분류되었다. 재판받을 자, 처형당할 자, 처분될 자. 그 분류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몇 분, 몇 초. 한 장교가 여자를 보고 결정했다. 저 여자는 재판, 저 여자는 교수형, 저 여자는 농장으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피부색? 나이? 외모?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권력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재산장부의 이름이 사라지고 숫자가 나타났다. 마리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여성 노예 37이었다. 아이샤는 흑인 여성 20세, 건강함, 농장 노동의 적합이 되었다. 인간에서 재고로, 주체에서 대상으로, 전화는 한 줄의 글로 완성되었다. 펜 한 번, 그리고 한 사람이 지워졌다. 인종적 위계가 운명을 결정했다. 백인 여자들은 추방되었다. 영국으로, 아일랜드로, 혹은 다른 식민지로. 그들은 하인이 되거나 빈민 노동자가 되었다. 끔찍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름을 유지했다. 흑인이나 원주민 여자들은 즉각 노예가 되었다. 재판도 없고 과정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 피부색이 판결이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종신형이었다. 많은 이들이 첩이나 하인으로 끌려갔다. 자비로 위장한 소유. 장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처형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얼마나 관대한가. 교수대 대신 침실, 밧줄 대신 쇠사슬. 자비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었을까? 여자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죽어라. 대부분은 받아들였다. 생존 본능이 자존심을 이겼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거부했다. 1725년 한 여자가 포르투갈 장교의 제안을 거절했다. 차라리 죽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죽어. 그녀는 다음 날 교수형에 처해졌다.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다. 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예가 되었다. 봐라,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 다른 여자들은 그 교훈을 배웠다. 노예선의 기록들은 때때로 해적 출신이라는 표시를 포함했다. 그것은 경고였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 조심하라. 그들은 더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더 무거운 족쇄, 더 적은 식량, 더 많은 감시. 제국은 반항의 씨앗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것을 짓밟으려 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어떤 여자들은 노예 농장에서 반란을 조직하려 했다. 그들은 바다에서 자유를 맛봤다. 그 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속삭였다. 계획을 세웠다. 동료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배신당했다. 누군가가 말했고 감독관이 들었으며 처벌이 뒤따랐다. 반란을 시도한 여자는 본보기가 되었다. 공개 채찍질 혹은 더 나쁜 것, 그리고 다른 노예들은 지켜보았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저항은 무용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들의 정체성은 희미해졌다. 그들은 한때 해적이었다. 자유로웠다. 바다를 항해했고 보물을 나누었으며 두려움 없이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누구였을까? 노예? 하인? 누군가의 소유물. 그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은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기억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켰으니까. 어떤 이들은 결국 기억을 포기했다. 망각이 더 쉬웠다. 자녀들이 태어났다. 노예의 자녀들. 그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엄마는 한때 해적이었단다.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위험했다. 꿈을 꾸게 만들었고 꿈은 위험했다. 대신
어머니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과거를 묻었다. 바다 깊은 곳에, 닿을 수 없는 곳에. 그들의 자녀들은 평범한 노예로 자랐다. 해적의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른 채. 일부 기록들은 이전 해적, 여성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항해술, 매듭 묶기, 무기 다루기. 하지만 농장에서 그런 기술은 쓸모없었다. 대신 그들은 면화를 따고 사탕수수를 베고 땅을 갈았다. 그들의 손은 한때 키를 잡았지만 이제는 괭이를 잡았다. 변화는 잔인했다. 하늘에서 흙으로, 자유에서 속박으로. 죽음조차 기록되지 않았다. 노예가 죽으면 그들은 무명의 무덤에 묻혔다. 표석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기도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사라졌다. 장부에 한 줄이 그어졌다. 노예 37, 사망, 원인, 때로는 기록되었고 때로는 아니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다른 노예가 그 번호를 받았다. 시스템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끔찍한 진실이 있다. 이 여자들 중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다. 역사가들은 앤 보니와 메리 리드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판을 받았고 기록되었으며 유명해졌으니까. 하지만 다른 수백, 수천 명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통계가 되었다. 여성 노예들이라는 범주 안의 숫자, 개인이 아니라 집단,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 이것이 바로 지워짐이었다. 그들은 교수대에서 죽지 않았다. 그들은 제국의 기계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기계는 그들을 갈아서 먼지로 만들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먼지.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는 이렇다. 역사는 기록을 남긴 자들에 의해 쓰인다. 그리고 노예는 기록을 남길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노예가 되지도 교수 형당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세 번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감옥선. 18세기 영국의 감옥들은 넘쳐났다. 너무 많은 죄수, 너무 적은 공간. 제국은 해결책을 찾았다. 썩어가는 배들을 감옥으로 전환하는 것. 프리즌 헐크, 떠다니는 무덤들. 템스강, 포츠머스 항구, 킹스턴만의 정박한 이 배들은 지옥의 전조였다. 상상해보라. 한때 바다를 항해하던 배, 이제는 움직이지 못한 채 항구에 묶여있다. 돛은 찢어지고 갑판은 썩고 선체는 구멍이 나 있다. 하지만 이 배는 여전히 용도가 있었다. 인간 창고, 죄수들은 배 밑바닥에 쑤셔 넣어졌다. 화물칸에, 한때 보물이나 상품이 보관되던 곳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둠 속에서. 어둠은 완전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작은 틈새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지만 그것으로는 손도 보이지 않았다. 죄수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다. 낮과 밤의 구분도 없이.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모두 똑같았다. 끝없는 어둠의 연속.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땀 냄새, 배설물 냄새, 썩은 음식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환기? 없었다. 신선한 공기? 사치였다. 죄수들은 자신의 오물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오물은 배 밑바닥에 고여 있었다. 조수가 들어올 때마다 물이 스며들었지만 그것은 깨끗한 물이 아니었다. 항구의 더러운 물, 쓰레기와 배설물이 섞인 물이었다. 쇠사슬은 항상 채워져 있었다. 발목에, 손목에, 때로는 목에. 쇠사슬은 무거웠다. 움직일 때마다 살을 파고들었다.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는 감염되었다. 치료는 없었다. 의사, 농담이었다. 죄수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천 조각으로 상처를 묶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내버려뒀다. 어차피 곧 죽을 테니까. 음식은 양동이에 담겨왔다. 하루에 한 번, 때로는 이틀에 한 번, 빵 조각과 물. 빵은 딱딱했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물은 녹색이었고 이상한 맛이 났다. 하지만 죄수들은 그것을 먹었다.
굶주림은 자존심을 이겼다. 그들은 곰팡이를 떼어내고 빵을 씹었다. 그들은 코를 막고 물을 마셨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질병이 만연했다. 티푸스, 이질, 괴혈병. 감옥선은 질병의 온상이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곧 모두가 아팠다. 밀폐된 공간, 더러운 조건, 약한 면역력, 완벽한 조합이었다. 죽음을 위한 죄수들은 한 명씩 쓰러졌다. 먼저 열이 났다. 그 다음 기침, 그 다음 죽음. 시체는 아침까지 그대로 두었다. 왜냐하면 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 죄수들은 죽은 자 옆에서 잠을 잤다.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여성 죄수들에게 감옥선은 특히 위험했다. 그들은 더 취약했다. 간수들에게, 다른 죄수들에게 강간은 일상이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간수들은 웃었다. 해적년이 뭘 기대했어? 다른 죄수들은 고개를 돌렸다. 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여자들은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 어떤 여자들은 저항하려 했다. 그들은 싸웠다. 물었고 핥히었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더 나쁜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더 심하게 구타당했다. 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졌다. 더 적은 음식을 받았다. 제국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저항은 쓸모없다. 받아들여라. 강제 노역도 있었다. 죄수들은 때때로 갑판으로 끌려 나왔다. 배를 수리하거나 밧줄을 만들거나 항구에서 화물을 나르는 일을 했다. 그것은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기회였다. 햇빛을 보는 유일한 순간. 하지만 그 순간도 고통스러웠다. 눈은 빛에 익숙하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보면 눈이 타는 듯했다. 죄수들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다. 간수들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다. 서둘러 일해. 죽음의 비율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제국은 처형은 문서화했다. 교수형은 공개되었고 기록되었으며 선전되었다. 하지만 감옥선의 죽음은 침묵이었다. 정책으로서의 침묵.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선에서 죽었을까? 수천, 수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세지 않았으니까. 시체는 밤에 물에 던져졌다. 의식도 없고 기록도 없고 무덤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사라졌다. 지역 주민들은 감옥선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불평했다. 특히 여름에는 더 심했다. 썩은 냄새가 항구 전체를 덮었다. 죽음의 냄새라고 사람들은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했다. 죽음은 감옥선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천천히, 조용히, 보이지 않게. 조수는 그 냄새를 항구 마을로 날랐다. 포츠머스, 킹스턴, 런던 동부. 사람들은 창문을 닫았지만 냄새는 스며들었다. 그것은 상기시켰다. 제국의 지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어떤 여자들은 미쳐갔다. 어둠과 고립이 정신을 부쉈다. 그들은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었다. 다른 죄수들은 그들을 피했다. 광기는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혹은 그것은 거울이었다. 그들 모두의 미래를 보여주는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다. 배는 항구 한가운데 정박해 있었다. 쇠사슬은 항상 채워져 있었다. 간수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시도했다. 1731년 한 여자가 쇠사슬을 부수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헤엄칠 수 있었다. 한때 해적이었으니까. 그녀는 육지를 향해 헤엄쳤다. 거의 다 왔다. 해안이 보였다. 하지만 간수들이 보트를 저어 그녀를 쫓았다. 그들은 그녀를 잡았고 배로 끌고 갔다. 그녀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죄수들은 물었다. 그녀는 어디 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았다. 많은 여자들에게 감옥선은 진짜 끝이었다. 교수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망각으로 죽는 것,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절망으로.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다. 기억되지 않았다. 애도받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제국이 원한 것이었다. 완전한 지워짐, 육체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처벌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다. 각각의 재판, 각각의 채찍질, 각각의 처형은 복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혼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밀한 기계였다. 제국의 기계. 그리고 그 기계의 목적은 단순했다. 통제,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통제. 여성에게 반란은 단순히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존적인 것이었다. 남자 해적은 법을 어겼다. 여자 해적은 현실 자체를 어겼다. 그녀는 신이 정한 질서, 자연이 정한 위계, 사회가 정한 규칙을 깼다. 그녀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국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 여자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여자들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만약 여자들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지배할 수 있을까? 바다의 위계 질서를 생각해보라. 선장이 가장 위에 있다. 그 아래 항해사, 포수, 선원들, 그리고 맨 아래에 여자. 여자는 위계의 바깥에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여성 해적들은 이 전체 시스템을 뒤집었다. 그들은 선장이 되었다. 명령을 내렸다. 남자들이 그들에게 복종했다. 우주가 거꾸로 뒤집힌 것이었다. 그리고 제국은 분노로 반응했다. 그 분노는 계산된 것이었다. 감정적이지 않았다. 제국은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략으로 행동했다. 각 처벌은 메시지였다. 각 처형은 교훈이었다. 각 사라짐은 경고였다. 이것이 경계를 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자신의 자리를 잇는 여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자유를 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제국은 또한 서사로 반응했다.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도 통제해야 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여성 해적들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진실이 아니었다. 선전이었다. 신문들은 그들을 미친, 욕정적인, 괴물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 팸플릿들은 그들을 마녀로, 악마의 하수인으로 그렸다. 발라드들은 그들을 비극적 인물로, 유혹당한 순진한 여성들로, 악한 남자들에게 타락한 존재로 노래했다. 어떤 버전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진실은 너무 위험했다. 진실은 이것이었다. 여자들이 선택했다. 그들은 해적이 되기로 선택했다. 강요당하지 않았다. 유혹당하지 않았다.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선택했다. 자유를, 권력을, 모험을. 그리고 그 선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 여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여자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그래서 서사가 다시 쓰여졌다. 여성 해적들은 주체성을 박탈당했다. 그들의 선택은 광기가 되었다. 그들의 용기는 남성성이 되었다. 그들의 자유는 타락이 되었다. 언어가 무기였다. 단어가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재정의했다. 그리고 재정의는 지워짐이었다. 실제 여자가 사라지고 신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수십 명이 지워졌다. 우리는 유명한 두 사람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판이 대중적이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스캔들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름 없는 여자들, 흔적 없는 여자들, 무덤 없는 여자들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는 침묵한다. 그리고 침묵은 지워짐의 가장 큰 형태이다. 기록 보관소를 살펴보면 간간히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성 해적, 이름 미상, 1719년 바베이도스에서 체포됨. 2명의 여성, 해적 혐의, 1724년 카르타헤나에서 처분됨. 흑인 여성, 해적선에서 발견됨. 노예로 팔림. 한 줄씩. 그게 전부다. 전체 인생이 한 문장으로 축약되었다. 그리고 그 문장조차 대부분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목표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이었다. 제국은 여성 해적들이 사라지기를 원했다. 완전히. 기억에서도, 역사에서도, 가능성에서도 그들의 처형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고문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지워짐은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방될 수 없었으니까. 몇몇 여성들은 남성 이름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그들은 남장을 했고 남자로 살았으며 남자로 죽었다. 기록은 진실을 결코 알지 못했다. 혹은 알았지만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용감하게 싸웠다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그는 그녀였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역사를 통과했을까? 남자로 위장하여, 남자로 기록되어, 여자로 잊혀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요점이다. 제국의 기계는 효율적이었다. 그것은 재판을 만들었다. 그것은 처형을 만들었다. 그것은 사라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사를 만들었다.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정상화하는 서사. 여자는 바다에 속하지 않는다. 여자는 배에 속하지 않는다. 여자는 칼에 속하지 않는다. 반복되면 그것은 진실이 되었다. 그리고 진실은 현실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다. 제국이 그토록 열심히 지우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를 증명한다. 여성 해적들이 중요했다. 그들이 위협이었다. 단순한 범죄자였다면 그들은 조용히 교수형당하고 잊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처리되지 않았다. 그들은 스펙터클로 만들어졌다. 경고로 만들어졌다. 신화로 만들어졌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가능성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다른 삶의 가능성, 다른 세상의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험했다. 그렇다면 역사는 이 실제 여자들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아니,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 역사는 그들을 신화로 바꿨다. 선술집 노래가 되고 민담이 되고 유령 이야기가 되었다. 실제 여자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자리에 환상이 들어섰다. 유혹적인 여자,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상징이 되었다. 경고가 되었다. 오락이 되었다. 발라드들이 선술집에서 불려졌다. 앤 보니의 발라드, 여해적의 노래,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멜로디는 감미로웠다. 가사는 낭만적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에 없었다. 대신 판타지가 있었다. 한 발라드는 이렇게 시작했다. 아름다운 처녀가 바다로 나갔네. 사랑 때문에 마음이 부서져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해적이었다. 그녀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유 때문에 바다로 나갔다. 하지만 진실은 노래하기에 너무 불편했다. 다른 이야기들은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신문 기사들, 팸플릿들, 범죄 이야기들. 그녀는 남자의 심장을 먹었다고 한다. 그녀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 점점 더 황당해졌다. 점점 더 비인간적이 되었다. 요점은 명확했다. 이 여자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괴물이었다. 그리고 괴물은 죽어 마땅하다. 신화는 인간성을 대체했다. 반란은 부도덕으로 다시 쓰였다. 여성 해적들의 이야기는 도덕극이 되었다. 교훈이 있는 이야기.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 선술집에서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 여자들처럼 되지 마라. 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심어졌다.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상징적 연관성도 의도적이었다. 여성 해적들은 마녀와 연결되었다. 둘 다 부자연스러운 여자들이었다. 둘 다 남성의 권위에 도전했다. 둘 다 화형이나 교수형으로 죽었다. 언어조차 비슷했다. 마녀와 해적녀는 같은 무게를 가진 단어였다. 저주의 단어, 배척의 단어, 죽음의 단어, 침묵의 힘은 엄청났다. 표시되지 않은 무덤, 사라진 이름, 검열된 기록.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제거되었다. 그들에 대해 쓰여진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 주로 그들을 판단하고 처형하고 지우려 한 남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우리는 적의 눈을 통해 그들을 본다. 그리고 그 시각은 왜곡되어 있다. 현대적 관련성을 생각해보라. 시스템은 여전히 경계를 넘는 자들을 지운다. 성별과 계급의 경계를 넘는 자들을. 방법은 변했다. 교수대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지워짐은 여전히 존재한다. 침묵은 여전히 존재한다. 서사는 여전히 다시 쓰여진다. 누가 기억되고 누가 잊히는가? 누구의 이야기가 들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묻히는가? 권력은 여전히 결정한다. 여성 해적들의 이야기는 권력에 관한 것이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빼앗는가? 누가 그것을 되찾는가? 그들은 권력을 빼앗았다. 배를, 보물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제국은 그것을 되찾았다. 폭력으로, 법으로, 지워짐으로. 하지만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살아남았으니까. 왜곡되고 변형되고 신화화되었지만 살아남았다. 기억이 반란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제국에 대한 저항이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찾는 것, 그들의 침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것은 정치적 행위다. 왜냐하면 기억은 지워짐에 대항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당신들이 그들을 묻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파낸다고 말한다. 기억은 당신들이 그들을 침묵시켰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말한다고 말한다. 타키투스가 썼다. 국가가 부패할수록 법이 더 많아진다. 여성 해적들에게 가해진 법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을 재판하는 법, 고문하는 법, 처형하는 법, 지우는 법. 왜 그렇게 많은 법이 필요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폭력이 필요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제국은 두려웠기 때문이다. 소수의 여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가능성을, 태안을, 자유를. 그들의 이야기는 경고로 의도되었다. 이렇게 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꿈꾸지도 마라. 하지만 경고는 이상한 작용을 한다. 그것은 두려움을 심는다. 하지만 호기심도 심는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호기심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질문은 의심으로 이어진다. 의심은 저항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국이 그들을 스펙터클로 만들면서 그들을 불멸로 만들었다. 그들을 지우려 하면서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들을 신화로 만들면서 그들을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징은 죽지 않는다. 상징은 변한다. 진화한다.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새로운 세대에게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엔보니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국이 원했던 것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경고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용기를 본다. 반항을 본다. 자유를 본다. 우리는 네가 남자처럼 싸웠더라면 개처럼 교수형 당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는 말을 듣고 웃지 않는다. 우리는 박수를 친다. 서사가 다시 한번 다시 쓰여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그들의 이야기는 거울이다. 그들이 사는 시대의 거울이자 우리 시대의 거울. 우리는 그 거울에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권력이 경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본다. 우리는 시스템이 이상값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본다. 우리는 역사가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묻는지 본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이 어떻게 반란의 형태가 될 수 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모든 지워진 여자, 모든 침묵된 목소리, 모든 잊힌 이름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저항한다. 그들을 지우려 했던 제국에 대항하여, 그들을 신화로 만들려 했던 역사에 대항하여.
그들을 잊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침묵에 대항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경고로 의도되었다. 하지만 대신 거울이 되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스템을, 우리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울.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본다. 자유는 결코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자들은 결코 완전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은 반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란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과거에 더 많은 어두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고 새로운 영상에 대한 조기 액세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여성들은 악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시대의 반란자였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